가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마포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 1층 비상계단 옆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에 쉽게 닿지 않는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 존재는 곧 단지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가방은 낡았고 자물쇠는 풀려 있었으며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접혀 들어가 있었다.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 귀퉁이가 다른 수첩 한 권, 몇 봉지의 관절통 약,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쓰인 손글씨 한 장.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장은 누군가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었다. 관리사무소는 곧바로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입주민이 댓글을 달았다. 저거 7층 한 대표님 어머님 거 같은데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요? 한 대표는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었다. 30대 중반, IT 스타트업 대표, 청년 창업 성공의 아이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을 위해 평생 떡볶이를 팔았던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 이제야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효심 깊은 청년 CEO, 자수성가형 리더, 어머니를 위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마련한 이상적인 자식. 그 이미지는 기사마다 반복되었고 SNS엔 감동했다는 댓글이 가득했다. 그런데 지금 한 아파트 복도에 남겨진 가방 하나가 그 모든 서사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놓인 그 가방은 어째서인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설명을 거부했다. 단지 내 입주민들은 충격 속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님이 혼자 가방 들고 어디 가셨을까? 집에 아무도 없대요? 민재 씨 출근 안 했대요며? 회사에도 안 나가고 연락도 안 된다네요. 7층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다. 몇몇 주민들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르신 한 분은 말했다. 오셨을 땐 어색해하셨지요? 그래도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잘하시고 복도도 조용히 쓸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말없이 사라지셨어요. 다른 주민은 그 어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한 번은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냥 웃으면서 요즘은 어른이 더 눈치 보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땐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가방 안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일정표처럼 정돈된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약 먹는 시간, 손녀 간식 준비, 병원 예약 날짜, 집안 청소 루틴.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안에 살아있던 시간이 느껴졌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하루를 나눴던 흔적, 타인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조율했던 흔적. 수첩의 끝쪽엔 손녀 첫 생일, 초록색 펜 준비라는 메모도 있었다. 작은 계획이었고 소박한 기대였고 아마도 실현되지 못한 약속이었을 것이다. 그 여행 가방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지 못한 무언가를 비워내기 위한 도구 같았다. 누군가는 그냥 가출하신 거 아닐까? 라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고요한 퇴장,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이별, 그곳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단 한 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며칠 뒤 한 대표는 모습을 드러냈다.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기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의 메모였다. 어머니의 행방을 찾습니다. 최근까지 함께 살았고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 울리는 목소리는 어떤 반향도 주지 못한 채 단지 안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혔다. 그 후로 사람들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식사 여부를 묻거나 아파트 게시판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캠페인이 조용히 시작되었고 일부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의 사라짐이 단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행 가방 하나, 사진 몇 장, 수첩 한 권, 약 봉투 몇 개. 그것들은 값비싼 선물도 특별한 장식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존재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돌보는 손길로 살아온 삶의 기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도 되겠냐는 마지막 물음과 함께 남겨졌다. 그 문장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누군가에겐 조용한 경고였고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었으며 또 누구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란 걸. 그렇게 그 작고 낡은 가방은 어느새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아침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용히 묻는 말, 엄마 오늘은 뭐 드셨어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첫 번째 변화였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연자는 경주에서 혼자 지내던 중 아들 민재의 권유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동네, 매일 들르던 시장, 말없이 밥을 챙겨주던 옆집 아주머니까지 떠나는 일이 쉬울 리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다. 이젠 제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장독대까지 정리하고 오래된 이불을 개어 가방에 넣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들은 일찍 내려와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 서울의 아파트는 고급스러웠고 집 안 가득 최신 가전이 들어서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셨어요?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처음엔 그게 어색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짐을 풀자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 당분간은 창고방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리모델링은 따로 방 만들어 드릴게요. 창고방은 베란다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예전에 계절 옷을 보관하던 곳이었고 아직도 한쪽에는 겨울 이불과 골프채, 낡은 가습기, 쓸모없는 장식품들이 쌓여 있었다. 김연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이불 하나를 꺼내 깔고 들고 온 손자 사진을 책상 구석에 세워두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적응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니까. 아침엔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 이유식을 준비했다. 며느리는 당부했다. 짜게 하지 마시고 채소는 유기농으로 썰어주세요. 젖은 걸로 닦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수건은 흰색 따로 빨아야 해요. 처음엔 친절한 조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과 무표정한 반응에 김연자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한 번은 흰 손수건과 분홍색 티셔츠를 함께 빨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한참 설명을 들어야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던 중 실수로 유리컵 하나를 깨트렸을 때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나이 드셨으니까 그릇은 제가 할게요. 그날 밤 김연자는 창고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국은 식었고 반찬은 어정쩡하게 남아있었다. 손주는 거실에서 며느리 품에 안겨 있었고 아들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같이 드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무릎이 욱신거려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약국 가서 약 좀 사 먹으려고 해요. 10,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순간 눈썹을 찡그리더니 말했다. 어머님 요즘도 그렇게 아프세요? 병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집에서 뭐 하시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지. 그날 김연자는 약국에 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남아있던 5,000원으로 슈퍼에서 가장 저렴한 파스를 샀다. 밤에는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조용히 누웠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요한 새벽 속에서 오직 냉장고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며칠 후 손주가 열이 올라 밤새 간호한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연자는 피곤함의 복도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어머님, 안 하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혼자 다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들 앞에서 항의하는 일이 어색했고 불편했고 두려웠다. 그날 이후 김연자는 더 조심하게 되었다. 손에 물이 묻은 채로도 수건을 쓰지 않았고 냉장고 정리는 되도록 손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에 들어와서 말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는 못 보고요. 김연자는 그날 문자 앱을 처음 열어보았다.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아 한 글자씩 눌렀고 몇 번의 오타 끝에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껐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손주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SNS 방송송 준비로 바빠졌다. 아들은 새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야근이 늘었다.
김연자는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식탁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실수로 냉장고 안에 있던 계란을 떨어뜨렸다. 몇 달이 깨졌고 바닥엔 흰자와 노른자가 섞였다. 며느리는 급하게 와서 말했다. 어머님, 이제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왜 맨날 뭘 떨어뜨리세요? 이것도 다 돈인데요. 그 순간 김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일까? 손님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조심해야 하는 물건 같은 존재인가? 그날 밤 김연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조용히 글을 썼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가방이 비상계단 옆에 놓이게 되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는 떠났다. 아무런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저항을 남기고서 며칠이 흘렀다. 김연자가 떠난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르게 퍼졌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민재는 회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조용하고 무거웠다. 아내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상을 이어갔고 아이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걸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방이었던 창고에 들어가 보았을 때 구석에 접혀있는 이불과 비워진 책상, 벽에 붙여놓은 손주의 그림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앞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빈 의자가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평소 어머니가 소중히 여겼던 작은 수첩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일정이나 손주 약속까지 꼼꼼히 적던 그 수첩, 어디에도 없었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을까?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 그는 자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표정, 말투, 식사 때 했던 짧은 멘트들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너무 늦게 돌아보는 기억은 항상 선명하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며칠 전 새벽 5시. 어머니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하로 내려갔고 이후로는 어떤 영상에도 잡히지 않았다. 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런 소리도 말도 없이. 그날 저녁 민재는 아파트 주변을 돌며 어머니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근처 편의점, 약국, 단골로 다니던 슈퍼 모두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경찰의 실종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어머니는 휴대폰을 두고 떠났고 현금 인출 내역도 없었다. 흔적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며칠 뒤 민재는 자신이 찍힌 가족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뒤에 서 있었다. 자신이 앞에서 웃고 있을 때 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이 졸업장을 받을 때 어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멀리서 박수치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거실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하셨겠지. 나도 노력은 했어. 그런데 워낙 예민하시잖아. 민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제 어머니를 찾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74세 경상북도 출신, 짧은 회색 머리, 손주를 무척 아끼시던 분입니다. 혹시 어디선가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사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사진 한 장도 함께 올렸다. 손주 돌잔치 날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조금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왜 떠나셨을지 알 것 같네요. 저희 엄마도 조용히 참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진만 봐도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꼭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요즘 들어 더 느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지역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 북부의 한 재래시장 근처에서 할머니 두 분이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한 명이 김연자와 닮아 있었다. 사진을 본 민재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끔 오시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유품함을 열어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손대지 않고 간직했던 작은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아버지가 남긴 편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편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연자야, 나 없을 때도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누가 뭐라 해도 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민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어쩌면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고. 그는 다음날 다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어머니,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연락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민재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새로 달린 댓글 하나, 공유수가 늘어나는 숫자,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비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 하나.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며 진심으로 그분의 존재를 존중했는가? 그 밤 민재는 거실 불을 끄고 텅 빈 창고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곳은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손주가 그린 그림은 아직 벽에 붙어 있었다. 아무도 떼어내지 않았고 아무도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선 처음으로 어머니가 존재로 다시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문장,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침이자 마지막으로 남긴 삶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김연자가 사라진 날 이후 그녀는 서울 북쪽 한 오래된 동네에 도착했다. 우연히 도착한 그곳엔 오래된 찻집과 낡은 벽돌 건물, 골목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노점에 앉아 묵묵히 일을 하는 얼굴들이 보였다. 그녀는 이질감 없이 그곳에 섞였다. 누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를 캐묻지도 않았다.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편안했다. 그곳에서 김연자는 장씨 할머니를 만났다. 시장 골목 초입에서 종이 케이스를 팔고 있던 할머니는 김연자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인사를 건네자 다짜고짜 옆에 앉으라며 자신이 아끼는 커피 믹스를 내밀었다. 말투는 거칠지만 따뜻했고 표정은 무심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장씨 할머니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15년을 살아왔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설날과 추석엔 돈만 붙여준다고 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매일 몇 잔의 커피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하다고 했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야. 나이 들수록. 그 말에 김연자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도 마음이 편하다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써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기분을 살폈고 집안 분위기를 먼저 읽었으며 말하기 전 스스로 수십 번 문장을 정리해야만 했다. 지금까지의 삶은 타인을 위해 조용히 조절된 삶이었다. 장씨 할머니는 근처 작은 절 옆 골목에 방 한 칸짜리 셋방에서 산다고 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세면대는 커튼 뒤에 설치돼 있었다. 그래도 방 안은 따뜻했고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용했다. 가끔 절에서 찬밥을 나눠주기도 했고 시장 상인들이 팔고 남은 채소를 건네주기도 했다. 김연자는 며칠을 절 옆 공터 근처에서 보내다가 장씨 할머니의 소개로 같은 건물 안핀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방은 작고 오래되었지만 그 안엔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역할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위안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잘한 일일까? 민재는 날 찾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 몇 날 며칠은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장씨 할머니가 말했다.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내가 김치찌개는 잘 끓여. 김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와 김을 굽고 밥을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기분이 들었고 그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편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김연자는 자신이 경주에서 살아왔고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표라며 자랑 섞인 말투로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 자랑 끝에는 항상 짧은 침묵이 따라붙었다. 장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한때는 자식 자랑이 입에 달렸지. 근데 어느 순간 자식이 있는 게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중심이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는 건 내 마음이더라고. 그 말은 김연자의 가슴을 푹 찔렀다.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줄을 놓아야 한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줄을 쥔 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작은 라디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오래된 노래를 들었다. 김연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않는 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구나. 며칠 후 동네 노인복지관에 들른 장씨 할머니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김연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74세 여성 실종, 가족 간 절절한 사연. 아래엔 한민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장씨 할머니는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거 너 맞지? 김연자는 말없이 신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초췌했고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다. 민재가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자 가슴 깊은 곳이 묘하게 저렸다. 돌아갈 거야? 장씨 할머니는 무심하게 물었다. 김연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장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 시간, 그 공간, 그 정적 속에서 김연자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사람이라 느낄 수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존중은 사랑보다 먼저였고 쉼은 공간보다 마음에 있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아침밥을 지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다. 김연자는 그날 밤 작게 웃었다. 너무 오랜만에 피어오른 미소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진짜 같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간다. 며칠 뒤 김연자는 장씨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밥 한번 제대로 차리고 싶은데.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그것으로 약속은 되었다. 김연자는 아침부터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며칠 전 장씨 할머니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고등어와 자신이 예전에 자주 끓이던 된장국 재료를 골랐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헤치고 다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거리와 소리와 냄새를 오래 알고 지냈던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방 한켠에서 찬찬히 반찬을 만들었다. 손이 느려졌지만 정성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된장국에는 직접 다진 마늘을 넣고 고등어는 생강즙으로 비린내를 잡았다. 오래전 남편 생일에 해주었던 그 요리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때를 떠올렸다. 고단했지만 따뜻한 식탁. 남편과 아들 민재가 마주 앉아 나누던 평범한 저녁. 저녁 무렵 김연자는 작은 돗자리를 방 앞 공터에 펼쳤다. 싸구려 플라스틱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고 숟가락은 깨끗한 손수건에 감쌌다. 그리고 담백한 멸치볶음과 배추김치까지 곁들였다. 잠시 뒤 장씨 할머니가 반찬통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내가 만든 건 별거 없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 반찬은 미역줄기 볶음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말이 있었다. 김연자는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랑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장씨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넘기며 대답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일 어려운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각자의 반찬통을 정리하고 김연자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다. 김연자는 결혼 후 시골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아들이 처음 서울로 떠났을 때 새벽마다 몰래 울었던 밤들, 도시 생활이 낯설어도 아들 얼굴 보면 다 잊혔던 순간들. 장씨 할머니는 듣고만 있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녀 역시 그런 감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깝고도 먼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래 메워왔는지.
밤이 깊어질 무렵 김연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민재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열이 올라서 등에 업고 보건소까지 뛰어갔는데 그때 겨울이라 길이 미끄러워서 2번이나 넘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장씨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그걸 기억 못하겠지.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기억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난 엄마니까. 그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김연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나도 사람이라는 것. 나도 상처받고,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와 밥 한 끼 마주 앉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 장씨 할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작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를 얻어먹는 거구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다. 말없이 공기를 나누며 삶의 결을 서로 맞추어가며 늙은 두 여인의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날 밤 김연자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매일의 메모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을 써내려갔다. 2025년 10월 12일. 오랜만에 내가 차린 밥상을 누군가와 함께 먹었다. 고등어가 조금 짰지만 맛있다고 해줬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오래전 남편이 선물해줬던 회색 스웨터를 꺼냈다. 약간 낡았지만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 스웨터 안에는 그녀의 젊은 날과 눈물과 그리고 오늘의 작은 행복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더 머물까? 정답은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평범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게 되었다. 고등어를 굽는 연기 속에서, 된장국을 젓는 그 냄새 속에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밥을 먹는 그 순간 속에서. 김연자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따뜻했다. 내일도 다시 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나는 괜찮았다. 정말 괜찮았다. 며칠 뒤 아침 일찍부터 장씨 할머니가 어딘가 바쁘게 움직였다. 김연자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신문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오늘 아침자야. 너 이름은 없지만 얼굴은 나왔더라. 김연자는 그 말을 듣고 신문을 받아들었다. 지방일간지 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린 흑백 사진. 돌잔치 때 손주를 안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바로 옆엔 제목이 굵게 쓰여 있었다. 70대 여성 가출. 아들 어머니, 돌아오세요. 그 밑엔 한민재의 인터뷰 내용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김연자는 가만히 신문을 내려다보았다. 짧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 아들이 처음 창업했을 때 구청에서 혼자 서류를 떼며 흐뭇해하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조용히 집을 빠져나오던 새벽, 모든 순간이 눈앞에서 섞여버렸다.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갈 생각 있어? 김연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은 복잡했고 말로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방 안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가끔 들려오는 장터 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그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복지관 봉사자가 가져다준 중고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익숙한 숫자 조합이었다. 받지 않았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조용히 들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조용히 절을 찾아간 김연자는 주지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시겠습니까?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 한 칸을 보여주었다. 필요한 만큼 계시다 가세요. 누구도 재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김연자는 절 옆 골목에서 조금 더 머물게 되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돕기도 했고 복지관에서 김치 담그는 날에 참석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할머니라고 불렀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호칭이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젊은 여자 하나가 절에 찾아왔다. 말수가 적고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여자는 주지 스님에게 김연자의 이름을 조심스레 말하고 긴장된 얼굴로 한참을 기다렸다. 김연자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한민재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의 언니였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했다. 요즘 집이 엉망이에요. 형부는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아이는 계속 울고 저희 엄마도 잠을 못 자세요. 제발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돌아오시기만 하면 다 바꾸겠다고. 형부가 매일 방 정리하면서 울어요. 그 말을 듣고도 김연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을 막았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제야 방을 치우고 왜 이제야 울기 시작했을까? 그날 밤 그녀는 긴 잠에 빠지지 못했다. 머리맡에 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 다시 글을 썼다. 민재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지친 거야. 너무 오래 조용히 살아서 너무 오래 참았더니 이제는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며칠 뒤 절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작은 스웨터 하나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이거 기억하세요? 엄마가 겨울마다 꺼내 입던 회색 스웨터예요. 서랍 깊숙이 있던 걸 찾았어요. 어릴 때 제가 이 스웨터 안고 잠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다시 보니까 엄마 냄새가 생각나서요. 저는 엄마가 냄새처럼 남아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야 알아요. 사람은 향기가 아니에요. 있어야 해요. 곁에.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김연자는 두 손으로 종이를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스웨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다만 오래 참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장씨 할머니가 말했다. 오늘 시장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인터넷에 너 이야기가 다시 올라왔다고. 김연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볼 수 없었다. 대신 장씨 할머니가 천천히 읽어줬다.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 우리 엄마한테도 더 잘해야겠다. 오늘 엄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어르신 덕분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다시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몸에 잘 맞았다. 수십 년을 입어온 익숙한 감촉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민재야, 아직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지금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살고 싶어. 그래야 다시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절 뒤뜰에서 바람이 불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김연자는 처음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무섭지 않았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아주 늦게서야 깨달은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김연자는 장씨 할머니와 함께 절 뒷마당에서 쑥을 다듬고 있었다. 햇빛은 옅었고 바람은 느리게 불었지만 마음은 한가벼웠다. 특별한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던 오후 절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김연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은 멈췄고 눈동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는 한민재였다.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상상해봤던 그 순간. 하지만 상상과 달랐다. 울며 매달릴 줄 알았던 아들은 조심스럽게 걸어왔고 멀찍이 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씨 할머니가 살짝 눈짓을 했다. 김연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끝에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민재는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다. 엄마, 여기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계속 오고 있었어요. 매번 그냥 돌아갔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김연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작은 도시락통과 하얀 봉투 하나였다. 엄마, 도시락 싸왔어요. 예전처럼 같이 먹고 싶어서요. 별건 없지만 엄마 좋아하시던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넣었어요. 봉투엔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왜 조용히 사라지셨는지, 왜 말 없이 떠나셨는지.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서야 미안하단 말 꺼내서 죄송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민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연자는 편지를 다 읽고 도시락통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마음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아직 여기서 살아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다. 내 엄마, 억지로 모시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준비해두고 싶어요.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도 새로 정리했어요. 엄마 좋아하셨던 커튼도 달았고요. 그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책상 위에 예전 사진도 놔뒀어요. 엄마가 손주 업고 찍은 그 사진이요. 매일 그 사진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진짜 웃으실 때까지. 말을 마친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락통을 그대로 두고 돌아섰다. 뒷모습은 조심스러웠고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억지로 잡아당기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저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는 태도였다. 김연자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도시락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다. 민재가 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장씨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찻잔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그 애가 달라졌더라. 말수가 줄고 눈빛이 바뀌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사람은 바로 안 변해. 하지만 진짜 아플 때 바뀌지. 네가 떠난 게 그 애한테는 그만큼 아픈 일이었을 거야. 김연자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올렸다. 가슴 안에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지만 그 속엔 희미한 따뜻함도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저를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요. 엄마가 예전에 키우시던 화초랑 비슷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주방 창가에 놓고 매일 물 주셨던 거요.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화분을 그녀 손에 쥐어주고 잠시 기다렸다. 김연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음엔 밥이나 같이 먹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시간 괜찮을 때 말씀만 해주세요. 언제든 올게요. 그날 밤 김연자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썼다. 민재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나도 웃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처음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결심이 자라났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다만 그때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더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다짐. 한참 뒤 장씨 할머니가 말했다. 그 애 사람 됐네. 김연자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한 번은 떠나야 알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말없이 조용하게 늙은 두 여인은 그 밤도 담담히 지나보냈다. 그리고 김연자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번엔 내가 돌아갈 날을 정한다. 누가 부르기 전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몇 주가 더 흘렀다. 김연자는 여전히 절 근처 작은 골방에서 조용히 지냈다. 장씨 할머니와의 일상은 변함없었고 아침이면 함께 마당을 쓸고 오후엔 시장에 나가 반찬 재료를 고르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민재는 그 사이 몇 차례 더 다녀갔다. 때로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고 때로는 손수 만든 반찬을 챙겨왔다.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삶에 조심스럽게 발을 맞추는 법을 배운 듯했다. 김연자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천천히 지켜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어느 날 오후 장씨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은 있어? 김연자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다. 응, 이제 가야겠지. 너무 오래 멈춰 있었으니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며칠 뒤 김연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옷 몇 벌, 수첩,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민재가 보낸 회색 스웨터. 마지막으로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넣었다. 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참 오래도 있었다.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가서 내 자리 꼭 지켜. 다시는 벽이 되지 말고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해. 그 말을 품은 채 김연자는 택시에 올랐다. 창밖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서울 도심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속에서 묵묵히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도착한 집 앞에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문 앞까지 나와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다.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다. 엄마, 방 준비해놨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며 김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창고 대신 작은 방 하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창가엔 화분이 놓여 있었으며 책상 위엔 그녀가 남긴 수첩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그 수첩을 다시 가져와 매일 한 페이지씩 읽었다고 했다. 김연자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저녁 식탁엔 세 식구가 함께 앉았다. 민재, 아내, 그리고 손주. 김연자는 조용히 밥을 뜨며 예전과는 다른 공기를 느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시선이 오갔고 식기 소리가 부드러웠다. 손주가 작은 포도알을 까서 그녀에게 건넸다. 할머니, 달콤해요? 같이 먹어요? 그 말에 김연자는 작게 웃으며 포도를 받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식사 후 김연자는 작은 방에 들어와 가방을 풀었다. 수첩을 책상 서랍에 넣고 손수건을 베개릿 아래에 깔았다. 그리고 민재가 가져다준 회색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접어 의자에 걸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나는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번엔 벽이 아니라 창이 되고 싶다. 다치지 않고 비춰주며 내 안의 빛도 잃지 않으면서 다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 될 것이다. 글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포근했다. 그녀는 알았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것을. 그 밤 김연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고요하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식탁에 따뜻한 국을 끓여놓았다. 김연자는 그 향기를 맡으며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우지 않겠다. 나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진짜로 돌아왔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군가의 엄마란 역할에만 갇힌 존재도 아닌 온전히 김연자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리지 못했는지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다시 불렸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김연자는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도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 부를게요. 엄마, 계세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깊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가족 간의 거리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고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존중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오래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본질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